아오지. 북한에서 가장 춥고 가혹한 탄광촌. 저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으며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12년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한 소녀가 자유를 찾기까지의 기록입니다. 평양의 가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오지는 북한에서 가장 추운 곳이었고 동시에 가장 절망적인 곳이기도 했다. 내가 처음 기억하는 겨울의 풍경은 언제나 회색빛 연기와 검은 석탄 가루가 뒤섞인 하늘이었으며 그 아래로 끝없이 이어지는 막사들과 탄광 입구의 어둠이 전부였다. 10살이던 나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얼어붙은 펌프에서 물을 길어야 했고 그 물로 얼굴을 씻으면 뺨이 찢어질 듯 아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배급소에서 일했지만 우리 집에 배급이 제대로 들어온 적은 거의 없었다. 아오지는 정치범 수용소는 아니었지만 당에서 찍힌 사람들이 보내지는 유배지였기에 모든 것이 부족했고 모든 것이 통제되었다.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남쪽으로 도망치려다 붙잡혔다는 이유로 우리 가족은 3대째 아오지에 묶여 살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내가 8살 때였고 어머니가 술에 취한 아버지에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느냐며 울먹이던 목소리를 방문 틈으로 듣게 되면서였다.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떨면서 우리 가족이 영원히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동시에 어딘가에는 이곳이 아닌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배웠지만 겨울마다 동사자가 나오고 봄마다 아사자가 발생하는 이곳이 행복한 곳일 리 없었다. 10살 겨울, 우리 반 친구 은혜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입을 다물었으며 며칠 후 은혜네 집 앞을 지나갈 때 검은 천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은혜 아버지가 탄광사고로 죽었고 배급이 끊긴 은혜네 가족은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굶어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그 집 앞을 지나가면서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어갔으며 집에 돌아와서도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내 등을 쓰다듬으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탄광촌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생기가 사라져갔다. 배급소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누군가 쓰러져도 그냥 지나쳤으며 죽음조차 일상이 되어버린 곳에서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갔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탄광 입구를 지나가면서 그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광부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그들은 모두 허리가 굽어 있었고 기침을 하고 있었으며 마치 산 사람이 아닌 유령 같았다. 아버지도 그들 중 하나였고 언젠가는 탄광 속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나를 짓눌렀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가 한 달 넘게 계속되었다. 난방용 석탄조차 제대로 배급되지 않아 우리는 밤마다 한 이불 속에 5 식구가 모여 잤고 그렇게 해도 추위는 뼈속까지 파고들었다. 새벽에 일어나면 방 안에 물동이가 얼어 있었고 입김이 하얗게 보였으며 창문에는 성에가 두껍게 껴 있어서 밖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손으로 성에를 녹여 작은 구멍을 만들고 밖을 내다보곤 했는데 그 작은 구멍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언제나 하얗고 차가웠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 작은 구멍이 다른 세계로 통하는 통로처럼 느껴졌고 언젠가는 이 구멍을 통과해 저 너머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곤 했다. 여름이 왔지만 아오지의 여름은 짧고 메마른 계절이었다. 탄광 주변의 풀들은 석탄 가루로 뒤덮여 검게 변했고 개울물조차 탁하게 흐르며 제대로 된 생명을 품지 못했다. 나는 11살이 되었고 학교에서는 당의 위대함과 수령님의 은혜를 외우는 것이 전부였으며
그 반복되는 교육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기곤 했다. 선생님이 나를 지적하며 정신을 집중하라고 호통을 쳐도 그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하다가 발견했다며 작은 라디오 하나를 집으로 가져왔다. 중국제 라디오였고 반쯤 부서져 있었지만 여전히 작동했다. 아버지는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겼고 밤이 되면 가끔씩 꺼내서 혼자 듣곤 했다. 나는 호기심에 아버지 몰래 그 라디오를 만져보고 싶었지만 감히 손을 대지 못했고 다만 아버지가 라디오를 들을 때면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훔쳐보곤 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표정이 떠올랐고 때로는 미소를 짓기도 했으며 때로는 깊은 한숨을 쉬기도 했다. 어느 날 밤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을 회의에 나간 사이 나는 용기를 내어 벽장을 열고 그 라디오를 꺼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으며 들키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나는 이불 속에 라디오를 숨기고 작은 볼륨으로 주파수를 돌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지만 주파수를 조금씩 옮기다 보니 갑자기 또렷한 한국말이 들려왔다. 그것은 나만의 방송이었고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우리가 듣는 북한 방송과는 완전히 달랐다. 부드러웠고 자연스러웠으며 무엇보다 거짓이 없는 것처럼 들렸다. 방송에서는 서울이라는 도시 이야기가 나왔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걸으며 원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곳에 간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나는 이불 속에서 라디오를 귀에 바짝 붙인 채 숨도 쉬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들었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탈출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내용도 나왔고 한 탈북자가 직접 나와서 이곳에서는 배고프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으며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눈물이 났다.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싶었다. 그날 밤부터 나는 부모님이 집을 비울 때마다 라디오를 꺼내 들었고 남한 방송과 중국 방송을 번갈아 들으며 바깥 세상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모아갔다. 중국 방송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는데 그 음악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혁명가요와는 완전히 달랐다. 경쾌했고 자유로웠으며 듣고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그 음악을 흥얼거리며 학교에 갔다가 선생님에게 들켜서 그게 무슨 노래냐는 질문을 받았고 순간적으로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라고 둘러댔던 기억이 난다. 선생님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다. 라디오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아오지라는 세계가 얼마나 작고 폐쇄적인지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국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고 외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으며 오직 당에서 내려주는 정보만을 진실로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하지만 라디오 속 세상은 달랐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말했고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으며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기도 했다.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고 동시에 절실하게 원하는 현실이기도 했다. 나는 이불 속에서 라디오를 끄고 나면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젠가 나도 저 세상으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곳에 가면 정말 배고프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 20살이 되던 해봄 아오지에 보위부원들이 들이닥쳤다. 마을 전체가 불시 검열 대상이 되었고 집집마다 보위부원들이 들어가 불법 물품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고 라디오가 발각되면 우리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라는 공포가 밀려왔다.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라디오를 꺼내 어디에 숨길지 고민했고 어머니는 손을 떨며 어쩌면 좋으냐고 중얼거렸으며 동생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시간은 없었고 선택지도 많지 않았다. 아버지는 결국 라디오를 마당 구석 땅속 깊이 묻기로 했다. 한밤중에 몰래 땅을 파고 라디오를 천으로 여러 겹 감싼 후 묻었으며 그 위에 다시 흙을 덮고 돌을 놓아 표시가 나지 않도록 했다. 나는 아버지를 도우며 땅을 파는 내내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변을 살폈고 어둠 속 모든 그림자가 고위부원처럼 느껴져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모두 흙투성이었고 손에서는 피가 났으며 그 밤은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쯤 보위부원 3명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아니, 두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들은 불법 물품 검사라고 짧게 말한 후 집 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옷장을 열고 이불을 들추고 벽장을 확인했으며 심지어 마루를 두드리며 빈 공간이 있는지까지 확인했다. 나는 벽에 기댄 채 그 광경을 지켜봤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으며 혹시라도 마당을 파헤치면 어쩌나 하는 공포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어머니는 부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버지는 보위부원들의 질문에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쓰고 있었다. 한 보위부원이 나를 쳐다보며 내가 이 집 딸이냐고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몇 걸음 다가와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봤으며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실을 배웁니다라고 대답했고 그는 코웃음을 치며 그럼 왜 내 눈빛은 불온해 보이느냐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으며 그가 내 머리를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다행히 그는 더 이상 나를 추궁하지 않고 다른 방으로 넘어갔다. 검열은 2시간 넘게 이어졌고 보위부원들은 집안의 모든 물건을 뒤집어 놓은 후에야 떠났다. 그들은 나가면서 당에 충성하라는 말만 남겼고 문을 닫는 순간 우리 가족은 모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며 나는 온몸이 후들거려서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숨을 고르며 진정하려 애썼다. 그날 이후 우리는 라디오를 다시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 마당에 묻힌 그것은 그대로 땅속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이미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들이 깊이 새겨져 있었고 언젠가는 그곳으로 가야겠다는 결심이 조금씩 굳어지고 있었다. 그 사건 이후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삭막해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누가 밀고자인지 알 수 없었고 이웃이라도 믿을 수 없었으며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자기 집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나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거리를 두었고 아무에게도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그저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아가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언젠가는 이곳을 떠날 것이라는 생각만이 나를 지탱해 주었고 그 생각 덕분에 나는 매일을 견딜 수 있었다. 14살이 되던 해 가을 나는 더 이상 아오지에서 살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아버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고 탄광일로 망가진 폐 때문에 밤마다 피를 토했으며 의사는 몇 년 못 간다는 말을 남겼다. 어머니는 점점 더 수척해져 갔고 배급은 계속 줄어들었으며 동생들은 영양실조로 제대로 크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모두 25살도 못 넘기고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은 점점 더 강해졌고 결국 나는 결심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마을에는 탈북을 시도했다가 붙잡혀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려왔다. 그들은 공개 처형을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고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았다. 그 잔혹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등골이 오싹했지만 동시에 그 사람들이 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으려 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아오지에서의 삶은 이미 죽음과 다름없었고,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 한 번쯤은 자유를 향해 달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밤마다 두만강 너머를 상상했고 그곳에서 시작될 새로운 삶을 꿈꿨으며 그 꿈만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부모님께 내 결심을 말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고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모두 죽습니다라고 말했으며 제가 먼저 나가서 자리를 잡으면 가족들을 데려오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아버지는 오랜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내 손을 꽉 잡은 채 꼭 살아서 소식을 전해다오라고 말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울었고 서로를 꼭 안았으며 이것이 마지막 포옹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욱 세게 깨어났다. 탈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브로커를 찾아야 했다. 마을에는 국경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중국과 연결된 브로커를 알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사람에게 접근했고 여러 날에 걸쳐 신뢰를 쌓은 후에야 탈북 의사를 밝힐 수 있었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혼자 가려는 거냐고 물었고 나는 일단 저 혼자 가서 길을 확보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용기 있는 아가씨로군이라고 말했고 중국 쪽 브로커에게 연락을 취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후 그는 내게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다. 거기에는 국경 근처에 만날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고 그날 밤 11시에 이 장소로 오라는 짧은 지시만 있었다. 나는 그 쪽지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으며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는 실감이 밀려왔다.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날짜를 알렸고 아버지는 조심하라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며 어머니는 내 옷을 꼼꼼히 챙기며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나는 동생들을 안아주며 누나 곧 돌아올게라고 말했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출발 전날 밤 나는 마당에 묻어두었던 라디오를 꺼내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기로 했다. 땅을 파내자 천에 쌓인 라디오가 나왔고 다행히 아직 작동했다. 나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주파수를 맞췄고 남한 방송이 흘러나왔다. 방송에서는 어느 탈북자의 성공 이야기가 나왔고 그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다. 라디오를 끄고 나서 나는 그것을 다시 땅속에 묻었다. 언젠가 이곳으로 돌아올 날이 온다면 다시 꺼내보리라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흙을 덮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다. 약속된 날 밤 나는 집을 나섰다. 부모님은 문 앞까지 나와 나를 배웅했고 어머니는 내 손에 작은 보따리를 쥐어주었다. 그 안에는 옥수수떡 몇 개와 물병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간직해온 작은 은반지가 들어있었다. 이걸 팔아서 브로커에게 주거나 급할 때 써라는 어머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걸음을 옮겼다.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지만 몇 걸음 가다 결국 돌아봤고 어둠 속에서 서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국경 근처 만남의 장소까지는 2시간 정도 걸렸다. 마을을 벗어나자 길은 점점 더 험해졌고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나는 달빛만을 의지해 걸어야 했다. 바람은 차가웠고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으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이었고 그곳에는 이미 4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브로커로 보이는 중년 남자 1명과 나처럼 탈북을 시도하려는 사람 3명이었다. 브로커는 나를 보더니 고개만 끄덕였고 조용히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어둠 속을 1시간 넘게 걸었고 점점 두만강에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강물 소리가 들려왔고 차가운 물냄새가 코를 찔렀으며 저 멀리 중국 쪽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브로커는 우리를 강가 근처 수풀 속에 숨겨놓고 순찰대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다. 우리는 숨죽이고 앉아 있었고 차가운 땅바닥의 냉기가 몸속 깊이 파고들었으며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여 손발이 떨렸다. 함께 온 사람들 중 한 명은 계속 기도를 중얼거렸고 다른 한 명은 무릎을 껴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나는 그저 강물을 바라보며 곧 건너야 할 그 차가운 물을 생각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브로커가 지금이다라는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일어나 조심스럽게 강가로 다가갔고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뼈 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의 비명을 참아야 했다. 강물은 생각보다 깊었고 물살도 새었으며 몇 걸음 나아가자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 나는 보따리를 머리 위로 들어올리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고 옆에 있던 사람이 물살에 휘청거리는 것을 보며 나도 균형을 잃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애썼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서치라이트 불빛이 우리를 비췄고 누군가 멈춰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브로커는 뛰어라고 소리쳤고 우리는 정신없이 물속을 헤쳐나갔지만 국경 경비대는 이미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나는 중국 쪽 강가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고 뒤에서 누군가 내 팔을 잡아 끄는 느낌에 뒤를 돌아보니 경비대원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의 힘은 너무 강했고 결국 물속에서 넘어지며 차가운 강물이 입과 코로 들어왔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이미 강가로 끌려와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붙잡혀 있었다. 브로커만 유일하게 도망쳤고 우리는 경비대 트럭에 실려 보입으로 향했다. 조사실에서 나는 밤새도록 신문을 받았다. 누구와 공모했느냐, 누가 브로커를 소개해줬느냐, 가족들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이 계속 이어졌고 나는 혼자 결정했고 아무도 모른다고 반복해서 대답했다. 조사관은 내 얼굴을 때리기도 했고 차가운 물을 끼얹기도 했으며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가족 모두 끌고 온다고 협박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고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고통을 견뎠으며 결국 새벽이 되어서야 조사가 끝났다. 나는 단기 교화소로 보내졌고 거기서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는 선고를 받았다. 교화소는 아오지보다 더 지옥 같은 곳이었다. 좁은 감방에 12명이 함께 수용되었고 잠을 잘 때는 옆 사람과 몸이 닿을 정도로 빽빽하게 누워야 했으면 화장실은 감방 한 구석에 있는 구멍이 전부였다. 악취가 진동했고 벌레가 득실거렸으며 여름에는 더위로 숨이 막혔고 겨울에는 추위로 잠을 잘 수 없었다. 하루 2끼 제공되는 음식은 옥수수죽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것이었고 그마저도 양이 너무 적어서 배고픔은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입소한 지 한 달 만에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졌고 거울을 볼 수 없었지만 손으로 만져보니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다. 매일 아침 5시에 기상 나팔이 울렸고 우리는 줄을 서서 점호를 받은 후 작업장으로 끌려갔다. 작업은 주로 벽돌 나르기, 농사일, 그리고 군복 만들기였는데 하루 10시간 이상 쉬지 않고 일해야 했다.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저녁 식사를 받지 못했고 감독관에게 매를 맞기도 했다. 나는 원래 허약한 편이었지만 살기 위해 이를 악물고 일했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다가 터지고 다시 굳은 살이 박히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밤에는 온몸이 쑤셔서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고 그저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며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다. 감방 동료들은 대부분 나처럼 탈북을 시도했다가 잡힌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2번째, 3번째 시도였다는 사람도 있었고 한 중년 여성은 이미 4번이나 붙잡혔다고 했다. 그녀는 언젠가는 성공한다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절망이 숨어 있었다.
우리는 밤이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고 왜 탈북을 결심했는지, 가족은 어떻게 됐는지, 다시 시도할 것인지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했다. 그 대화들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나는 그곳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다. 3개월쯤 지났을 때 감방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고 이름은 수진이었다. 그녀는 중국에서 3년을 살다가 공안에 붙잡혀 북송되었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중국에서의 삶이 어땠는지 물었고 그녀는 힘들었지만 여기보다는 나았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수지는 내게 중국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줬고 어떤 지역이 안전한지, 어떻게 공안을 피해야 하는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나는 그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깊이 새겨두었고 언젠가 다시 시도할 때 꼭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다. 교화소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지만 동시에 빠르게 지나갔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 시간이 쌓이면서 나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육체적으로는 약해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단단해졌고 다시는 붙잡히지 않겠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다. 출소 날짜가 다가오면서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이 체제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복수였다. 나는 반드시 국경을 넘을 것이고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며 반드시 가족을 데려올 것이었다. 그 결심이 나를 버티게 했고 마침내 6개월이 지나 출소하는 날이 왔다. 출소 후 집으로 돌아갔을 때 부모님은 내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뼈만 남은 몸으로 문턱을 넘었고 어머니는 나를 안으며 미안하다고 계속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두드렸고 동생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들에게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몸은 망가졌고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으며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다. 나는 교화소에서 배운 것들을 되새기며 다음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출소 후 1년이 지나는 동안 나는 몸을 회복하고 다음 탈북을 준비했다. 교화소에서 배운 교훈은 명확했다. 준비 없이 시도하면 실패한다는 것, 그리고 실패하면 더 큰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었다. 나는 수진에게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 쪽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국경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조심스럽게 접촉했다. 아오지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고 탄광 사고는 계속 발생했으며 내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다. 시장에서 중국산 물건을 파는 한 노인을 알게 되었다. 그는 국경 무역에 관여하고 있었고 양쪽을 오가는 브로커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몇 달에 걸쳐 그와 신뢰를 쌓았고 물건을 사는 척하며 조금씩 대화를 나눴다. 그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내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내게 정말 갈 생각이냐고 물었고 나는 목숨을 걸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이번 달 말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준비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혼자 가지 않기로 했다. 수진이 출소 후 나를 찾아왔고 함께 다시 시도하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중국에서의 경험이 있었고 루트도 알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수지는 또 다른 2명을 데려왔는데 한 명은 22살의 미영이었고 다른 한 명은 30살의 경이었다. 4명 모두 탈북 경험이 있었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비밀리에 만나 계획을 공유했고 각자 준비물을 챙겼으며 출발일을 정했다. 돈이 문제였다.
브로커에게 지불할 비용과 중국에서 당분간 생활할 자금이 필요했다. 나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은반지를 팔았고 수지는 자신이 모아둔 돈을 꺼냈으며 미영과 경희도 각자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했다. 모두 합쳐도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브로커 비용은 낼 수 있었다. 나는 부모님께 다시 떠난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첫 번째 실패로 그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고 있었고 이번에도 실패하면 그들까지 연루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고 성공하면 그때 연락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출발 며칠 전 나는 아버지의 병세가 더욱 악화된 것을 알았다. 그는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고 기침할 때마다 피를 토했으며 의식도 흐려지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고 아버지, 제가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속으로 말했다. 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했지만 내 손을 약하게 쥐었고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다. 나는 눈물을 삼키며 일어났고 어머니에게는 잠깐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만 말했다. 어머니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무언가를 눈치챈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에 작은 보따리를 쥐어줬고 조심하라고 짧게 말했다. 밤이 되자 우리 4명은 약속된 장소에서 만났다. 브로커는 이번에는 더 신중했고 우리에게 세세한 지침을 알려줬다. 소리를 내지 말 것, 빛을 사용하지 말 것, 절대 뒤돌아보지 말 것이 핵심이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브로커를 따라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번에는 달빛도 거의 없었고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옷자락을 붙잡고 걸었고 발을 헛디딜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으며 국경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수지는 내 손을 꽉 잡으며 이번에는 성공한다고 속삭였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믿기로 했다. 우리는 자정이 넘어 두만강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상류 쪽 좁은 지점을 선택했고 물이 얕고 경비가 덜한 구간이었다. 브로커는 우리를 수풀 속에 숨긴 후 10분 후에 순찰대가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고 정말로 10분 후 손전등을 든 경비대원 2명이 강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브로커는 지금이다라는 신호를 보냈고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강으로 뛰어들었다. 물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고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물은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올랐지만 몇 걸음 나아가자 무릎을 넘어 허리까지 차올랐다. 물살은 생각보다 세지 않았지만 강바닥의 돌들이 미끄러워서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다. 수진이 앞장섰고 나는 그녀의 뒤를 따랐으며 미영과 경희가 그 뒤를 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천천히 나아갔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물속에서 다리가 저려왔고 이빨이 덜덜 떨렸으며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중국 쪽 강가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보였고 나는 마음속으로 조금만 더를 반복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강 중간쯤 왔을 때 경희가 미끄러졌다. 그녀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입을 막았고 물속으로 넘어지며 큰 물소리를 냈다. 우리는 모두 멈춰섰고 주변을 살폈지만 다행히 아무 반응이 없었다. 수진과 내가 경희를 일으켜 세웠고 그녀는 물에 젖은 채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강물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언제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비출지, 언제 총소리가 울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중국 쪽 강가에 발을 디뎠을 때 우리는 잠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젖었고 추위에 떨렸으며 숨이 가빠서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우리는 해냈다. 국경을 넘었다.
북한 땅을 벗어났다. 수진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고 나도 그녀에게 미소로 답했다. 미영은 울먹이고 있었고 경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 숲속으로 들어갔다. 중국 땅에서의 첫 시간은 여전히 긴장의 연속이었다. 브로커는 우리를 1시간 넘게 걷게 했고 작은 마을 외곽의 폐가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젖은 옷을 벗고 브로커가 준비한 중국 옷으로 갈아입었다. 옷은 헐렁했지만 따뜻했고 적어도 북한 옷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브로커는 이제부터 조선족 행세를 해야 한다며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줬다. 북한 억양을 숨길 것,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할 것, 공안을 보면 무조건 피할 것이 핵심이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였다. 그날 밤 우리는 폐가에서 잠을 청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작은 소리에도 깨어났고 밖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가 공안의 발소리처럼 느껴졌다. 나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중국의 밤하늘을 바라봤다. 북한에서 보던 하늘과 똑같았지만 왠지 더 넓고 자유로워 보였다. 나는 아오지에 두고 온 가족을 생각했고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 하지만 나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그들을 데려오겠다고. 그것이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였고 앞으로 나아갈 이유였다. 브로커는 우리를 연길시 외곽의 한 아파트로 데려갔다. 그곳은 조선족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고 우리가 눈에 띄지 않을 만한 곳이었다. 아파트는 작았고 낡았지만 적어도 숨을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브로커는 당분간 여기서 지내라며 식료품과 약간의 돈을 남기고 떠났고 우리 4명은 그 좁은 공간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첫 며칠은 밖에 나가지 못했고 창문 커튼을 닫은 채 숨죽이며 지냈다. 밖에서 들리는 중국어 소리가 낯설었고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공안이 오는 것은 아닌지 긴장했다. 수지는 우리에게 중국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쳤다. 절대 신분증을 요구하는 곳에 가지 말 것, 병원은 위험하니 아파도 참을 것,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찾으려면 최소 6개월은 기다릴 것이 그녀의 조언이었다. 중국 공안은 탈북자를 발견하면 즉시 북송시킨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고 북송되면 교화소가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로 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고 어떤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다. 나는 수진의 말을 귓속에 새기듯 들었고 모든 것을 배우려 애썼다. 일주일쯤 지나자 식료품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돈도 바닥나고 있었다.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신분증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수진이 조선족 식당에 연락을 취했고 주인이 신분증 없어도 된다며 우리를 받아줬다. 대신 급여는 정상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했다. 우리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고 다음 날부터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설거지, 청소, 재료 손질이 주된 일이었고 손님 앞에는 절대 나가지 않았다. 주인은 너희 억양이 이상하다며 말을 최소한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식당 일은 고됐지만 적어도 숨을 곳과 먹을 것이 생겼다. 우리는 식당 뒤편 창고를 숙소로 쓸 수 있었고 하루 한 끼는 식당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북한에서 평생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을 처음 맛봤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기억한다. 고기가 들어간 요리, 신선한 야채, 과일까지. 나는 첫 며칠 동안 먹으면서 울었고 이런 음식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미영도 마찬가지였고 경희는 이게 천국인가라고 중얼거렸다. 수진만 담담한 표정으로 익숙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쯤 지나자 우리는 조금씩 중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중국어를 조금씩 배웠고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다.
억양을 숨기는 법도 익혔고 조선족처럼 행동하는 것에도 익숙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공안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식당 근처에서 검문이 있었고 공안들이 신분증을 검사한다는 소식에 우리는 창고에 숨어 하루 종일 나오지 못했다. 주인이 괜찮다고 말할 때까지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그날 밤 나는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붙잡혀 두만강을 건너고 있었고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수지는 한국으로 가려면 돈을 더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데는 브로커 비용만 수백만 원이 들었고 우리가 버는 돈으로는 몇 년은 걸릴 것 같았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우리는 하루하루 일하며 돈을 모았고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최소한의 생활만 했다. 옷도 사지 않았고 외출도 하지 않았으며 오직 일과 잠만 반복했다. 그 시간은 지루하고 고단했지만 적어도 북한에서보다는 나았다. 배고프지 않았고 추위에 떨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희망이 있었다. 언젠가는 한국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를 버티게 했고 그 희망 하나로 우리는 매일을 견뎌냈다. 중국에서의 생활이 1년쯤 되었을 무렵 우리는 첫 번째 위기를 맞았다. 식당 주인이 갑자기 우리를 불러 공안이 이 지역을 단속하고 있으니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탈북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실제로 며칠 전 근처 공장에서 일하던 탈북자 5명이 붙잡혀 북송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우리는 다시 창고에 틀어박혔고 며칠 동안 밖에 나가지 못했다. 식량도 떨어지고 있었지만 밖에 나가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나는 창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고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누군가 창고 문을 두드렸다. 우리는 숨을 죽였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되었고 이어서 공안이다. 문을 열어라는 중국어가 들려왔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고 수진이 뒷문으로 나가자고 속삭였다. 우리는 재빨리 짐을 챙겼고 창고 뒤쪽 작은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밖은 어두웠고 골목이 미로처럼 복잡했으며 우리는 방향도 모른 채 무작정 달렸다.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우리를 쫓아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우리는 골목을 빠져나가 큰 거리로 나왔지만 그곳에도 공안 차량이 있었다. 수진이 흩어지자고 외쳤고 우리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달렸다. 나는 미영과 함께 반대편 골목으로 뛰어들었고 뒤를 돌아보니 경희가 붙잡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멈춰 서고 싶었지만 미영이 내 팔을 잡아 끌었고 우리는 계속 달렸다. 폐가 터질 것처럼 아팠고 다리는 풀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공안에게 붙잡히면 북송되고 북송되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시간 넘게 도망친 끝에 우리는 공터에 도착했고 더 이상 추격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나와 미영은 땅에 주저앉았고 숨이 가빠서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지는 보이지 않았고 경희는 붙잡혔으며 우리 둘만 남았다. 나는 경희를 버리고 온 것에 대한 죄책감에 눈물이 났고 미영도 울고 있었다. 우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식당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고 이제 다시 숨을 곳을 찾아야 했다. 우리는 밤새 걸어다니며 폐가를 찾았고 새벽녘에야 한 건물의 지하실을 발견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일도 잃었고 숨을 곳도 불안정했으며 돈도 거의 바닥났다. 수진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경희는 아마도 이미 북송되었을 것이었다. 나와 미영 둘만 남았고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낮에는 지하실에 숨어 있었고 밤이 되면 몰래 나가 쓰레기통에서 먹을 것을 찾거나 작은 일거리를 구했다. 한때는 식당에서 일하며 미래를 꿈꿨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도망자가 되어 있었다. 나는 매일 밤 이게 끝일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여기까지 온 것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다. 며칠 후 우연히 수진을 다시 만났다. 그녀도 도망치는 과정에서 다쳤고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고 경의를 잃은 슬픔을 나눴다. 수진은 이제 더 이상 중국에 머무를 수 없다며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돈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더 기다리다가는 우리도 붙잡힐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다시 브로커를 찾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했고 더 이상 실패할 여유가 없었다. 공안의 추격 이후 우리는 1년 넘게 중국에서 숨어 지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여러 도시를 떠돌았고 작은 일거리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수진의 팔은 회복되었지만 완전히 펴지지 않았고 미영은 그 과정에서 폐렴을 앓았으며 나는 영양실조로 계속 쇠약해지고 있었다. 우리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더 이상 중국에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진이 새로운 브로커를 찾았고 그는 몽골을 경유하는 루트를 제안했다. 위험하지만 성공률이 높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몽골 루트는 중국 내몽골 지역을 통과해 몽골 국경을 넘는 경로였다. 국경을 넘으면 몽골 당국에 자수하고 그들이 한국 대사관으로 연결해준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었다. 브로커는 몽골은 탈북자를 북송하지 않는다며 안전하다고 강조했지만 동시에 사막 횡단이 가장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용은 우리가 모은 돈보다 많았지만 수진이 자신이 중국에서 몰래 숨겨둔 돈을 꺼내며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출발 날짜를 정했다. 준비 기간 동안 브로커는 우리에게 여러 주의사항을 알려줬다. 사막에서는 물이 생명이니 절대 물을 낭비하지 말 것,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니 옷을 여러 겹 입을 것, 뱀과 전갈을 조심할 것, 절대 일행과 떨어지지 말 것이 핵심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것이 마지막 관문이라는 생각에 각오를 다졌다. 우리는 물병, 간단한 식량, 두꺼운 옷, 그리고 손전등을 준비했다. 브로커는 너무 많이 가져가면 무거워서 못 간다며 최소한만 챙기라고 했다. 출발 전날 밤 우리 3명은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수지는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한다며 우리 손을 잡았고 미영은 함께 한국에 가자고 말했다. 나는 우리 모두 살아남자고 답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모두 울고 말았다. 그동안 함께 겪은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우리는 경희를 떠올리며 그녀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한다고 다짐했고 아오지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며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맹세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브로커를 따라 내몽골 지역으로 향했다.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며 이동했고 점점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풍경은 황량해졌다. 건물이 사라지고 평원이 나타났으며 결국 사막의 끝자락에 도착했다. 브로커는 우리를 작은 마을의 한 집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다른 탈북자 1명을 더 만났다. 30대 남성이었고 이름은 철수라고 했다. 그는 이미 2번 실패했고 이번이 3번째 시도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팀이 되었고 이제 4명이서 사막을 건너기로 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자 브로커는 출발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준비한 짐을 메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사막의 밤은 예상보다 훨씬 추웠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모래가 얼굴을 때렸고 발걸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으며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브로커는 손전등도 켜지 말라고 했고 오직 달빛과 별빛만으로 길을 찾아야 했다. 나는 수진의 뒤를 따라 걸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고 되돌아갈 곳도 없었다. 우리는 밤새 걸었고 동이 트기 전까지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첫날 밤 우리는 8시간을 걸었다.
해가 뜨기 전에 브로커는 우리를 작은 바위 그늘로 데려갔고 낮에는 여기서 쉰다고 말했다. 사막의 낮은 너무 뜨거워서 걸을 수 없고 또한 중국 국경 순찰대에 발견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바위 그늘에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지만 낮의 더위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늘에 있어도 땀이 비오듯 흘렀고 물을 조금씩 마셔도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지기 시작했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다시 출발했다. 이번에는 브로커 없이 우리끼리 가야 했다. 브로커는 이 방향으로 계속 가면 이틀 후 몽골 국경이 나온다며 나침반을 건네주고 떠났다. 우리는 넷이서 서로를 의지하며 걷기 시작했고 철수가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다. 사막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모래 언덕은 계속 반복되었으며 방향 감각을 잃기 쉬웠다. 우리는 나침반을 확인하며 북쪽으로 향했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방향을 잡았다. 수지는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계속 말했지만 그 조금이 얼마나 먼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둘째 날 밤 미영이 쓰러졌다. 그녀는 탈수 증상을 보였고 제대로 걷지 못했다. 우리는 그녀를 쉬게 하고 물을 주었지만 물은 이미 절반 이하로 줄어 있었다. 철수는 물을 아껴야 한다고 말했지만 미영이 죽어가는데 물을 아낄 수는 없었다. 나는 내 물병을 그녀에게 건넸고 수진도 자신의 물을 나눠줬다. 미영은 물을 마시고 조금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걷기 힘들어했다. 우리는 그녀를 양쪽에서 부축하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고 속도는 절반으로 줄었다. 셋째 날 새벽 우리는 모래 폭풍을 만났다.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더니 모래가 벽처럼 밀려왔다. 우리는 서로를 꽉 붙잡고 땅에 엎드렸지만 모래는 옷 속으로 파고들었고 눈과 입, 코를 막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눈을 뜰 수도 없었으며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가 밀려왔다. 폭풍은 1시간 넘게 계속되었고 멈췄을 때 우리는 모래에 반쯤 묻혀 있었다. 철수가 먼저 일어나 우리를 깨웠고 우리는 서로의 몸에 묻은 모래를 털어내며 천천히 일어났다. 물병을 확인했을 때 모래가 들어가 있었고 우리는 그 물조차 아껴 마셔야 했다. 넷째 날 밤 드디어 멀리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철수는 저게 몽골 마을이다라고 말했고 우리는 마지막 힘을 내어 그곳을 향해 걸었다.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불빛은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신기루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수지는 포기하지 말자며 우리를 독려했고 나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발은 물집으로 뒤덮였고 입술은 피가 나도록 갈라졌으며 온몸은 탈진 직전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여기서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벽녘 우리는 마침내 철조망을 발견했다. 그것은 중국과 몽골의 국경선이었고 우리가 찾던 바로 그곳이었다. 철수가 철조망을 넘는 법을 알려줬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철조망 아래를 파서 몸을 밀어 넣었다. 철조망에 옷이 걸리고 살이 긁혔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4명 모두 철조망을 넘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몽골 땅을 손으로 만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해냈다. 사막을 넘었고 국경을 넘었으며 이제 자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철조망을 넘고 몇 시간을 걸은 끝에 우리는 작은 마을을 발견했다. 해가 완전히 뜬 상태였고 우리는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다. 철수가 마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자고 말했고 우리는 가장 가까운 집으로 다가갔다. 문을 두드리자 몽골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나왔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철수가 몇 마디 중국어로 설명하려 했지만 그 남성은 고개를 저으며 몽골어로 무언가를 말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지만 그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한 듯
물과 빵을 가져다 줬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물을 마셨고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입에 넣었다. 빵은 딱딱했지만 천국의 음식처럼 느껴졌고 물은 생명수 같았다. 몽골인 남성은 우리를 집 안으로 들였고 담요를 덮어줬으며 우리가 쉴 수 있게 해줬다. 나는 담요에 몸을 감싸고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밀려왔고 그제야 눈물이 터져나왔다. 수진과 미영도 울고 있었고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다. 우리는 한동안 울었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다. 몇 시간 후 몽골 경찰이 도착했다. 마을 사람이 신고한 것이었다. 우리는 처음에 두려웠지만 경찰은 우리를 체포하지 않았다. 대신 괜찮다는 손짓을 하며 차에 태웠고 근처 경찰서로 데려갔다. 경찰서에서 우리는 간단한 조사를 받았고 통역을 통해 북한에서 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많이 온다는 뜻의 말을 했고 우리를 별도의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들이 있었고 우리처럼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들었다. 몽골 당국은 탈북자를 북송하지 않고 한국으로 보내준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빠르지는 않았다. 한국 대사관과 연락을 취하고 신원을 확인하고 서류를 처리하는데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걸린다고 했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 몽골 난민시설에 머물게 되었고 거기서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생활했다. 시설은 깨끗하지는 않았지만 안전했고 음식이 제공되었으며 무엇보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안도감이었다. 난민시설에서의 생활은 지루했지만 평화로웠다. 우리는 매일 한국어 수업을 들었고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배웠다. 선생님은 탈북자 출신이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조언을 해줬다. 한국은 자유로운 곳이지만 동시에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겠지만 적응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았다. 나는 공책에 그 말들을 적어두었고 밤마다 읽으며 다짐했다. 한국에 가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2달 후 드디어 한국행 소식이 왔다. 우리는 한국 대사관 직원들과 면담을 했고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비행기 티켓을 받았다. 출발 전날 밤 우리 넷은 함께 앉아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봤다. 아오지에서 시작해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에서 도망치고 사막을 횡단하고 마침내 여기까지 왔다.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수많은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으며 동료를 잃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고 이제 자유를 향해 마지막 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아침을 기다렸다.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직접 보았다. 텔레비전에서 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그 크기와 웅장함에 압도되었다. 우리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탑승 수속을 밟았고 여권 대신 특별 여행 증명서를 받았다. 대한민국으로 간다는 말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진이 내 손을 꽉 잡으며 진짜야라고 속삭였고 나는 그제야 이것이 현실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나는 창가 좌석에 앉았다. 좌석은 푹신했고 안전벨트를 매는 법을 승무원이 친절하게 알려줬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활주로를 달리다가 땅에서 떠오르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창밖으로 몽골의 땅이 점점 작아지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광경을 보며 나는 정말로 날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옆에 앉은 미영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철수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듯 했으며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비행 시간은 4시간이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햇빛이 구름에 반사되어 금빛으로 빛났다. 승무원이 음식을 가져왔을 때 나는 처음 보는 메뉴들에 당황했지만 조심스럽게 먹어보니 맛있었다. 비빔밥이었고 고추장의 매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을 때 이게 한국 음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천천히 음식을 먹으며 앞으로 맛보게 될 새로운 세상을 상상했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지난 12년을 떠올렸다. 10살이던 내가 아우지에서 라디오를 처음 들었던 순간, 교화소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었던 날들, 두만강의 차가운 물, 중국에서의 도망, 사막의 모래폭풍,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그리고 경희를 생각했다. 그녀는 공안에 붙잡혀 아마도 북송되었을 것이고 지금쯤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에게 미안했고 동시에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한국에서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승무원이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라고 안내했을 때 나는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다. 한국에 도착하면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다. 수진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걱정하지 마, 우리 함께 잘 해낼 거야 라고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고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보이기 시작했다. 빌딩들이 질비하게 서 있었고 도로에는 수많은 차들이 달리고 있었으며 모든 것이 밝고 현대적이었다. 나는 저곳이 내가 앞으로 살아갈 곳이구나라고 생각하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기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탈북자들도 함께 타고 있었고 모두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고 수진과 미영을 껴안으며 우리 해냈어라고 속삭였다.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며 울고 있었고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다. 12년이라는 긴 여정이 마침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나는 비행기 밖으로 나가며 한국의 공기를 처음으로 마셨고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천공항을 나와 우리는 바로 국정원으로 향했다. 거기서 우리는 신원 조사를 받았고 탈북 과정에 대해 상세히 진술해야 했다. 조사는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고 조사관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꼼꼼히 기록했다. 처음에는 긴장되었지만 조사관들은 친절했고 우리를 범죄자처럼 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많이 힘들었겠다며 위로해줬고 이제 안전하다고 안심시켰다. 조사가 끝나자 우리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석 달간 적응 교육을 받게 되었다.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있었고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시설이었다. 도착했을 때 처음 느낀 것은 여기는 정말 안전하구나였다. 담장이 있었지만 우리를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경비원들은 우리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지켜주고 있었다. 기숙사는 깨끗했고 침대와 책상이 있었으며 샤워 시설도 갖춰져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온수 샤워를 해봤고 따뜻한 물이 몸을 감싸는 느낌에 눈물이 났다. 교육과정은 한국어, 한국 사회 이해, 취업 준비, 심리 상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국어 수업에서는 남한에서 쓰는 단어와 표현을 배웠고 북한과 다른 억양을 교정하는 연습을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한국 사회 이해 수업에서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인권 등에 대해 배웠고 북한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개념들이 많아서 충격을 받았다. 선생님은 천천히 이해하면 된다며 격려해줬고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했다. 취업 준비 수업에서는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 직장 예절 등을 배웠다.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연했지만
선생님이 너희는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능력이라며 그 강인함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해줬다.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고 나는 조금씩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수지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 미영은 간호사를 꿈꿨으며 철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겠다고 했다. 나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시간을 갖고 천천히 찾아가기로 했다. 심리 상담 시간은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상담사는 그동안 겪은 트라우마를 치유해야 한다며 과거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유도했다. 나는 처음에는 말하기 싫었지만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다. 교화소에서의 경험, 공안에게 쫓겼던 공포, 경의를 잃은 슬픔, 가족을 두고 온 죄책감 등을 이야기했고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 울었다. 상담사는 내 손을 잡아주며 울어도 괜찮다고 말했고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해줬다. 그 말들이 조금씩 나를 치유해줬고 나는 과거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기 시작했다. 석 달의 교육 기간 동안 나는 많이 변했다. 몸도 회복되었고 마음도 안정되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도 생겼다.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과도 친해졌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았다. 모두가 각자의 아픔을 안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향한 의지로 가득했다. 수료식 날 우리는 수료증을 받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착금도 받았다. 나는 수료증을 손에 쥐고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했다. 12년간의 여정이 끝났고 이제 한국에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하나원을 나와 나는 서울 노원구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정부 지원금으로 전세 보증금을 내고 최소한의 가구를 장만했다. 침대와 책상, 작은 옷장이 전부였지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내 공간을 가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첫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여기가 내 집이구나라고 중얼거렸고 그 말이 아직도 낯설게 느껴졌다. 밖에서는 자동차 소리가 들렸고 아파트 복도에서는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으며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다. 서울에서의 첫 며칠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지하철을 타는 법을 몰라 헤맸고 교통카드 충전하는 기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으며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조차 긴장되었다. 사람들은 모두 빠르게 움직였고 스마트폰을 보며 걸었으며 나 혼자 느린 것처럼 느껴졌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바뀌는 속도도 빨랐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도 무서웠다. 나는 매일 작은 도전들과 싸워야 했고 하루가 끝나면 녹초가 되어 잠들곤 했다.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하나원에서 배운 대로 이력서를 썼지만 경력란은 거의 비어 있었다. 북한에서의 경험은 여기서 인정받지 못했고 중국에서의 불법 체류 기간은 쓸 수도 없었다. 나는 학력도 낮았고 기술도 없었으며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다. 편의점, 식당, 청소 일자리에 지원했지만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다. 억양이 이상하다거나 경력이 없다는 이유였고 어떤 곳에서는 탈북자는 안 받는다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나는 낙담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한 달쯤 지나서 작은 분식집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다. 사장님은 60대 할머니였고 탈북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받아줬다. 우리도 다 어려운 시절 있었어라며 따뜻하게 대해줬고 일하는 법을 친절히 가르쳐줬다. 주방 보조로 시작했고 설거지와 청소가 주된 일이었다. 급여는 최저임금이었지만 적어도 일할 곳이 생겼다는 것에 감사했다. 나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했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다. 분식집에서 일하며 나는 한국 사회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다양했고 학생부터 직장인, 노인까지 모두가 분식집을 찾았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지 배웠고 유행하는 말이나 문화도 자연스럽게 익혔다. 사장님은 가끔 억양 좀 나아졌네라며 칭찬해줬고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풀렸다.
나는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이곳에 적응하고 있었고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겨울이 되자 서울은 추워졌다. 하지만 아오지의 추위와는 달랐다. 여기는 난방이 있었고 따뜻한 물이 나왔으며 두꺼운 옷을 살 수 있었다. 나는 첫 월급을 받아 패딩 점퍼를 샀고 그것을 입고 거울을 봤을 때 나도 이제 한국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진과 미영, 철수와는 종종 만나 식사를 했고 서로의 근황을 나눴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적응하고 있었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겪은 여정을 떠올리며 우리 여기까지 왔어라고 서로를 격려했고 그 시간이 큰 힘이 되었다. 분식집 일을 1년쯤 하고 나자 나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원에서 만난 선배 탈북자가 검정고시를 따고 대학에 가라고 조언했던 것이 기억났다. 나는 일을 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로 결심했고 도서관에서 교재를 빌려 공부를 시작했다. 북한에서의 교육 수준으로는 한국 고등학교 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웠고 특히 수학과 영어는 거의 처음부터 배워야 했다. 나는 매일 밤 원룸에서 책을 펴고 혼자 공부했고 모르는 것이 나오면 인터넷으로 검색하며 하나씩 풀어나갔다. 낮에는 분식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잠은 4~5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나를 지탱해줬다. 수진이 가끔 찾아와 함께 공부했고 그녀도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문제를 내주고 풀며 공부했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함께 고민했다. 그 시간이 외롭지 않게 해줬고 동기부여가 되었다. 첫 번째 검정고시는 실패했다. 수학과 과학에서 점수가 모자랐고 나는 결과를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사장님이 한 번에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시 해봐라며 격려해줬고 수진도 나도 떨어졌어. 같이 다시 준비하자고 말해줬다. 나는 다시 마음을 잡고 책을 펴들었고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로 했다. 인터넷 강의를 찾아보고 도서관에서 스터디 그룹에 참여했으며 모르는 것은 절대 넘어가지 않고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했다. 6개월 후 2번째 검정고시를 봤다. 시험장에 들어갈 때 손이 떨렸고 첫 문제를 풀 때까지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준비한 만큼 문제들이 풀렸고 시험이 끝났을 때 이번에는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결과 발표일 나는 합격했다. 인터넷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고 나는 혼자 원룸에서 한참을 울었다. 22살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것이었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나는 즉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도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만나서 껴안고 축하했고 이제 대학도 갈 수 있어라며 웃었다. 검정고시 합격 후 나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탈북자 특례 입학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원할 대학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전공은 사회복지학을 선택했다.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았다. 면접을 준비하며 나는 내 이야기를 정리했다. 아오지에서의 어린 시절, 탈북 과정, 한국에서의 적응,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준비를 했다. 면접 날 나는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해 내 이야기를 전했다. 면접관들은 진지하게 들어줬고 많이 힘들었겠다며 공감해줬다. 왜 사회복지학을 선택했느냐는 질문에 나는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면접이 끝나고 나올 때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만족했다. 며칠 후 합격 통지를 받았고 나는 대학생이 되었다.
아오지의 소녀가 서울의 대학생이 되기까지 12년이 걸렸지만 나는 해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대학에 입학한 후 나는 처음으로 여유를 갖게 되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지만 이전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그 여유가 생기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아오지에 두고 온 가족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버지는 살아계실까? 내가 탈북한 것 때문에 가족들이 처벌받지는 않았을까? 그 걱정과 죄책감이 밀려왔고 나는 가족을 찾기로 결심했다. 탈북자 단체에 연락했고 북한에 있는 가족과 연락하는 방법에 대해 상담받았다. 브로커를 통해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비용이 많이 들었고 위험도 컸다. 가족에게 돈을 보내려다 발각되면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갈 수 있다는 경고도 들었다. 그럼에도 나는 시도하기로 했다. 가족이 살아있는지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었고 가능하다면 탈북을 도와주고 싶었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늘려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신뢰할 수 있는 브로커를 찾기 시작했다. 6개월쯤 지나서 한 브로커를 통해 연락이 닿았다.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동생들도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떠난 지 1년 후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브로커와의 통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는 중국 어딘가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고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했다. 그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수진이 찾아와 나를 위로해줬지만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내가 자유를 찾기를 바라셨고 내가 살아남아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다시 브로커에게 연락해 어머니에게 돈을 보냈고 딸은 무사하고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몇 주 후 어머니로부터 답장이 왔다. 잘 살아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괜찮다는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글을 읽으며 나는 또 울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그리운 마음이 북받쳤다. 나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탈북 비용만 해도 1인당 수천만 원이 들었고 위험도 컸다. 나는 돈을 더 모으기로 했고 졸업 후 안정적인 직장을 구한 다음 가족을 데려오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때까지는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돈을 보내며 가족을 지원하기로 했다. 브로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했고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 조언을 따르기로 했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준비하기로 했다. 가족과 연락이 닿은 후 나는 더 열심히 살기 시작했다. 학교 성적도 올랐고 아르바이트도 성실하게 했으며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힘들 때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위해라고 되뇌며 버텼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연결되어 있었고 그 연결이 나를 지탱해줬다. 언젠가는 가족과 함께 서울을 걷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며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대학 3학년이 되자 나는 탈북자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고 싶었고 무엇보다 나처럼 한국에 막 도착한 탈북자들을 돕고 싶었다. 센터에서는 새로 온 탈북자들에게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행정 절차를 도와주며 심리적 지원도 제공했다. 나는 주로 상담을 맡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들의 눈빛에서 과거의 나를 보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어느 날 16살 소녀가 센터를 찾아왔다. 혼자 탈북했고 가족은 북한에 남아있다고 했다. 그녀의 모습이 꼭 과거의 나 같았고 나는 그녀를 특별히 신경 쓰기 시작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힘들 때마다 연락하라고 내 번호를 줬다. 그녀는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탈북 과정에서 겪은 고통, 가족에 대한 그리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어려움 등을 털어놓았고 나는 내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하고 위로했다. 그녀를 도우면서 나는 비로소 내 존재의 의미를 발견했다.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경험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산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센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여러 탈북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정착을 도왔다. 어떤 이는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어떤 이는 가족과의 연락이 끊겨 고통받고 있었으며 어떤 이는 한국 사회의 차별에 상처받고 있었다. 나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 조언하고 지원했으며 때로는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배웠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나는 수진, 미영, 철수와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탈북자들끼리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하는 자리였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어 20명이 넘게 되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만나 식사를 하고 각자의 근황을 나눴으며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해결책을 찾았다. 그 모임은 나에게도 큰 위안이 되었고 나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줬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었고 그 공감대가 어떤 말보다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졸업을 앞두고 나는 진로를 고민했다. 대기업에 취직할 수도 있었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탈북자 지원 기관에서 일하고 싶었다. 내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고 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여러 기관에 지원서를 냈고 면접을 봤으며 결국 한 비영리 단체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했다. 나는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쓰고 사진을 찍으며 아오지의 그 소녀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해냈다는 자부심과 이제 시작이다라는 다짐이 공존했다. 2020년 나는 23살이 되었다. 아오지를 떠난 지 12년이 흘렀고 한국에 온 지는 4년이 지났다. 지금 나는 서울 강남구의 탈북자 지원기관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다. 매일 새로운 탈북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착을 돕는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누군가가 내 도움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미소를 되찾는 모습을 볼 때면 이 일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이 나에게 큰 자부심을 준다. 여전히 어머니와는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다. 브로커를 통해 석 달에 한 번씩 소식을 주고받고 돈도 보낸다. 어머니는 너 때문에 살만 난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동생들도 잘 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다. 나는 여전히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목표지만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확실하게 준비해서 한 번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돈을 모으고 계획을 세우며 그날을 준비하고 있다. 언젠가 인천공항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마중하는 날이 오리라 믿으며 나는 매일을 살아간다. 수지는 요리사가 되었고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미영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철수는 건설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돈을 모으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격려한다. 경희를 잃은 슬픔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녀의 희생을 기억하며 더 열심히 살기로 약속했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그 살아남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삶은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차별을 느낄 때가 있고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할 때도 있으며 한국 사회에 완전히 녹아들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가 좋다. 자유가 있고 기회가 있으며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아오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삶을 지금 살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다. 과거는 나의 일부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미래는 밝다고 믿는다. 최근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고 다른 탈북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으며 한국 사람들이 탈북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랐다. 12년이라는 여정을 글로 옮기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과거를 다시 떠올리는 것은 고통스러웠고 때로는 글을 쓰다가 울기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나는 치유되었고 과거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 언젠가 이 글이 책으로 출판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길 바라며 나는 오늘도 키보드를 두드린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완벽한 행복은 아니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방에서 깨어나고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 이 모든 것이 12년 전 아오지의 소녀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다. 나는 두만강을 건넜고 사막을 횡단했으며 수많은 고통을 견뎠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울에 서 있다. 나는 살아남았고 이겼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이고 이것이 자유를 향한 12년의 기록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12년이라는 시간. 아오지의 추운 겨울부터 서울의 따뜻한 봄까지. 나는 걸었고 넘어졌으며 다시 일어섰다. 수많은 밤을 두려움 속에서 보냈고 수많은 날을 희망으로 견뎠다. 지금 이 순간도 북한에는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고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이 이야기를 남긴다. 포기하지 마라. 길은 멀고 험하지만 끝은 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당신은 자유를 만날 것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탈북 스토리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